저는 정말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노인입니다. 새벽마다 일터로 나가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살아왔지요. 그러다 5해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옆자리는 차갑고 저녁에 들어와도 어서 와라고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죠.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고작이었어요. 큰아들은 회사 일에 치이고 딸은 시집살이에 바빠서 찾아오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이해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 나도 누군가와 대화하며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TV에서 부부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괜히 울적해지고 동네 산책을 나가서 손잡고 걷는 노부부를 보면 부러웠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남은 인생에 나를 이해해줄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더 심했어요. 옆방에서 들리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 퍼지고 가끔 바람 소리라도 들리면 깜짝 놀라곤 했죠. 이런 외로움이 몇 년째 계속되니까 점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자고요. 혼자 끙끙 앓고 있어 봤자 더 우울해질 뿐이니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어르신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거기 가서 뭘 하나?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다가는 정말 병이 날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나갔습니다. 문화센터 입구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던 기억이 나네요. 발걸음이 무거웠고 마음도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몰랐습니다. 바로 그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말이에요. 문화센터 로비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었는데 다들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서예반에서는 붓글씨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체조반에서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디 찾으세요? 돌아보니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아, 네. 처음 와봐서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어색하게 대답하자 그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같이 구경해 볼까요?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제 옆을 걸으셨죠. 그분은 자신을 이순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양 있는 분위기로 살았어요. 남편이 교직에 있어서 책도 많이 읽고 클래식 음악도 즐겼거든요. 말투도 차분하고 품격이 느껴졌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순희 씨는 저에게 각 프로그램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는 노래교실이에요. 옛날 가요도 부르고 새 노래도 배워요. 저기는 바둑반인데 어르신들이 정말 치열하게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설명하는 모습이 참 자상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순희 씨가 제안했어요.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는데 차 한 잔 하실래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혼자 집에 가서 또 쓸쓸히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 싫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찻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순희 씨의 사연이 저와 비슷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3년 됐어요. 자식들은 다 키워놓으니 제각각 바쁘다고 하고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떠난 지 5년째인데 가끔 너무 외로워서 제 속마음을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이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래요. 이 나이에 혼자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참 길어요라고 맞장 굳혀주셨습니다. 그날 헤어질 때 이순희 씨가 말했어요. 내일도 문화센터에 오시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나누니까 참 좋았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날 밤은 며칠 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죠. 다음 날부터 저와 이순희 씨는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점심은 함께 먹고 가끔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이순희 씨와 저는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순희 씨가 조금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저 정말 외로워요. 자식들이 다 외국에 있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사업하고 딸은 캐나다로 시집가서 손자 얼굴도 못 봐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자식들은 바쁘긴 해도 그래도 국내에 있으니까 가끔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셨겠네요. 제가 위로하자 이순희 씨가 제 손을 살짝 잡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당신을 만나면서 참 감사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며칠 후 이순희 씨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싶기도 하지만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내가 떠난 후로는 이런 설렘을 잊고 살았는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이순희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정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이순희 씨가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괜찮으시면 함께 드실래요? 저는 잠깐 고민했지만 혼자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다 싶어서 따라갔어요. 이순희 씨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고 책장에는 문학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더라고요. 역시 교양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정말 행복해요. 촛불까지 켜놓고 준비한 걸 보니 제법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식사 후 차를 마시면서 순희 씨가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당신 같은 분을 이 나이에 만날 줄 몰랐어요. 우리 같이 늙어가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확실히 기울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이순희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함께 해주실래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의 따뜻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이분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동시에 들었죠. 하지만 외로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쓸쓸함을 생각하니까 이순희 씨와 함께하는 미래가 참 달콤해 보였거든요. 한 달 더 지나자 저는 가족들에게 이순희 씨 이야기를 슬쩍 꺼내봤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요즘 문화센터에서 좋은 분을 만났다고 했어요. 큰아들 정민이가 "아, 그래요? 친구 생기신 거 좋네요 라고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하더라고요. 딸 정희는 "아버지 외롭지 않으시게 좋은 분들과 어울리세요 라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과 더 가깝게 지내볼 생각이다라고 하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정민이가 갑자기 진지해지면서 "아버지, 설마 재혼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정희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해명하려고 했지만 두 자식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대요. 외로운 노인들 상대로 접근해서 재산만 빼먹고 도망가는 여자들 말이에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이순희는 그런 분이 아니야. 교양도 있으시고 인품도 좋으신 분이라고. 하지만 자식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는 너무 순진하세요. 그 사람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당연히 좋은 모습만 보여주겠죠. 절대 안 돼요. 그 사람과는 만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뭔데 내 인생에 간섭해? 너희는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고작이면서 내가 외로워서 죽을 지경인 걸 알기나 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정민이가 달래려 했지만 저는 이미 서운한 마음이 폭발한 상태였어요. 5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느냐? 말상대 하나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 결국 그날은 언성이 높아진 채로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정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진정하시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 여자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다가온 건지? 저는 단호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이라고.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제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셔도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너희는 내가 평생 혼자 살기를 바라는 거냐? 너희 어머니도 하늘에서 내가 외롭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정희가 울먹이며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면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자식들과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내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이순희 씨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해요. 나중에 다 이해하실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결국 저와 순희 씨는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남은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마음으로 순희 씨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순희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승낙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당신과 함께하니까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그렇게 우리는 소규모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식장은 동네 작은 예식장으로 정했어요. 성대하게 할 나이도 아니고 조촐하게 지인들만 모시기로 했죠.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젊었을 때 첫 결혼식 못지않게 설렜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새 양복을 맞춰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니 나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 나이에도 새 출발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순희 씨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연분홍 한복을 입고 나타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니까 수줍게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제 자식들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정민이는 아버지가 그렇게 고집부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했고, 정희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순희 씨의 지인 몇 분과 제 옛 직장 동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친척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사촌형은 성급한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렸고, 조카는 아예 축의금도 안 내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관없었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두 분이 남은 인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순희 씨와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신혼여행은 가까운 온천으로 다녀왔습니다.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순희 씨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소중했어요.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온천에서 돌아와 새 생활을 시작할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선택한 대로 살겠다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식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평생 혼자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순희 씨가 아침을 차렸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담소를 나눴거든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혼생활 한 달 정도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부터였어요. 순희 씨가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혼자 살 때보다 지출이 늘어난 걸 느꼈거든요. 두 사람이 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생활비를 좀 더 줄까요? 하자 순희 씨가 미안해요. 제가 더 아껴 써야 하는데라고 사과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고마워 보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한 달에 50만 원씩 더 주기로 했어요. 며칠 후 순희 씨가 또 다른 요청을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해요. 죄송하지만 잠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장모님이 아프시다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옷을 좀 사야겠어요. 당신과 함께 다니는데 너무 초라하면 안 되잖아요. 머리를 해야 하는데 미용실 값이 만만치 않네요. 친구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축의금을 준비해야 해요. 처음엔 모두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저도 아내가 단정하게 치장하고 다니면 보기도 좋았거든요. 우리 나이에도 멋을 내야죠 라고 흔쾌히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주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항상 미안해하면서 부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부탁만 드려서. 하지만 다른 의지할 곳이 없어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까지 보이니까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희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제가 빚이 좀 있어요. 전 남편이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남긴 빚인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이제야 말씀드리는 게 정말 죄송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얼마나 되는데요? 2천만 원 정도예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힘들어요. 순희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하지만 순희 씨는 당신이 아니면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또 적금을 해약해서 2천만 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일 거야. 빚만 갚으면 안정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후 순희 씨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요. 어머니인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번에는 5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 통장에 남은 돈도 얼마 없었거든요. 그런 큰 돈은 저도 없어요 라고 했더니 순희 씨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만 당신을 믿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인색한 사람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순희 씨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무슨 사업을 말씀이에요? 제가 물어보니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잘 된다고 해요. 제 친구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서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희 나이에 무슨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하지만 순희 씨는 진지했어요. 요즘은 실버 세대도 인터넷 쇼핑 많이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면 더 신뢰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컴퓨터도 잘 못 다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한다니.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망설이자 순희 씨가 설득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 친구가 다 도와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름만 빌려주고 수익만 나누면 돼요. 그러면서 당신과 나 둘만의 미래를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이순희 씨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왔어요. 초기 자금이 1억 원 정도 필요해요. 상품 구입하고 사무실 얻고 하려면 1억 원이라는 숫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해요? 제가 물어보니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을 담보로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이순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 우리가 이대로 연금만으로 살면 뭐가 남겠어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며칠 동안 이순희 씨는 계속 설득했어요. 사업 계획서도 받아왔어요. 보시면 확실히 수익성이 있어요. 두꺼운 서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복잡한 서류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 친구가 이미 비슷한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대요. 우리한테는 노하우까지 다 알려준다고 하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순희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저는 밤잠을 못 이뤘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성공하면 노후가 안정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까지 걸고 하는 게 맞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순희 씨는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당신이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알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순희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정말요? 고마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 가서 담보 대출 서류를 작성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순희 씨가 옆에서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위로해줘서 용기를 냈어요. 대출이 승인되고 1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업은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순희 씨는 준비 중이에요. 좋은 상품을 찾느라 시간이 걸려요 라고 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순희 씨의 행동이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에는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친구들과 사업 관련 미팅이 있어서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집에 없는 날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 들어오는 순희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요? 사업 파트너와 만나서 상품 선정하고 왔어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옷에서 남자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며칠 후 동네 김씨 아저씨가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자네 아내가 젊은 남자랑 자주 다니던데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예요? 라고 했더니 내가 직접 봤어. 호텔 앞에서 같이 나오는 걸 말이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 소문 함부로 퍼뜨리지 마세요. 하지만 김씨 아저씨는 진지했어요.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순희 씨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업 파트너가 젊은 남자분인가요? 네, 왜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30 중반 정도요. 온라인 사업 전문가라서 젊은 분이에요. 그 대답을 듣고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30 중반 남자와 60대 여자가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친구 소개로 알게 됐어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습니다. 특히 순희 씨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정말 불안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져서 병원에 있어야 해요 라고 연락만 왔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순희 씨가 알려준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그런 환자는 입원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거짓말을 한 거구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의심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기분이었어요. 집 근처 카페에서 순희 씨를 기다렸는데 정말로 젊은 남자와 함께 나타났어요.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건가? 하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가 늦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상태가 좀 나아져서 잠깐 들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보니 형사 두 분이 순희 씨를 찾고 있었어요. 이순희 씨 계시나요? 조사받으러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사기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순희 씨는 침착하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지만 결국 경찰서로 함께 갔어요. 경찰서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희 씨가 제 이름으로만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더라고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어르신, 부인이 어르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제가 소리쳤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제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 그런 서명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형사님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순희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습니다. 노인 대상 결혼 사기로 여러 번 처벌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분이 전문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접근해서 재산을 빼돌리던 이른바 황혼 사기꾼이었습니다. 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이해되었어요. 처음 문화센터에서의 만남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외롭고 돈이 있어 보이는 노인을 물색해서 접근한 거였죠.
자상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모습도,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준다는 것도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미국에 있다던 자식들도 거짓말이었나요? 네, 확인해보니 자녀는 없습니다. 모두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그동안 제가 준 돈들도 모두 그 젊은 남자와 함께 쓴 거였더라고요. 사업한다던 것도 거짓말이고, 친정 어머니가 아프다던 것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저를 속이고 돈을 빼내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죠. 집 담보 대출 받은 1억 원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이미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무너졌어요. 평생 모은 재산도 집도 모든 게 사라진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믿었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그렇게 바보였나?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그동안의 모든 기억들이 새롭게 해석되더라고요. 순희 씨의 따뜻한 미소도, 다정한 말들도, 함께 보낸 시간들도 모두 계획된 연기였던 거예요. 진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몇 개월 만에 살은 빠지고 머리는 하얘졌어요. 밤에는 잠도 오지 않고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상환 일정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담보로 잡힌 집의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평생 살아온 집을 잃게 된 거였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 남은 게 없었어요.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순희 씨에게 준 돈들을 생각하니까 한숨만 나왔어요. 가장 힘든 건 자책감이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자식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왜 듣지 않았을까? 하루 종일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김씨 아저씨는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라고 했고, 다른 분들도 수군거리는 게 들렸거든요. 그런 나이에 재혼을 하니까. 돈에 눈이 멀었나 봐. 정말 부끄러웠어요. 75살 먹은 노인이 젊은 여자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날렸다니.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나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몸도 점점 안 좋아졌어요. 밥맛도 없고 자꾸 어지럽더라고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병원비도 아까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치료를 받겠어요? 가장 괴로운 건 자식들 생각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어떤 면목으로 자식들을 만나겠어요? 정민이와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면 뭐라고 할까? 당연히 화낼 거야. 나도 그럴 것 같은데. 결국 일주일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응. 아빠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 사실은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때까지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정민이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민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이순희 씨와의 만남부터 사기를 당한 일까지 전부 다요. 전화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정민이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정민이가 들어오자마자 저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그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들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 우시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정민이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달래줬어요. 그런 아들을 보니까 더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린 제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정희도 소식을 듣고 급히 왔어요.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딸도 저를 안아주면서 위로해줬습니다.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다. 아버지,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외로우셨던 거 저희도 이해해요. 정희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절 외면한 게 아니라 각자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너무 외로움에 빠져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제가 막막해하자 정민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우선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면서 천천히 해결해 나가요. 그럼 너희한테 폐가 되잖아. 무슨 폐가 되는 소리예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키우실 때는 생각해보세요. 이제 저희가 아버지를 모실 차례예요. 정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집 문제도 저희가 알아보고 당분간은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몸부터 추스르세요. 자식들의 이런 마음을 보니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너희들 정말 고맙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정민이가 웃으면서 당연한 일 하는 건데 뭘 고맙다고 하세요 라고 했어요. 정희도 아버지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한테 의지하세요 라고 했고요. 그날 밤 정민이 집에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말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괜히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따뜻함을 잊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정민이와 정희가 함께 와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줬어요. 집 문제는 저희가 변호사랑 상담해서 최대한 지켜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당분간 저희와 함께 사시면서 건강 회복하세요. 너희들한테 이런 짐까지 지워서 제가 말하려니까 정희가 제 말을 끊었어요. 아버지, 짐이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에게는 아버지가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울컥했어요. 그동안 자식들이 저를 이용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 정작 진짜 어려울 때 달려온 건 자식들이었어요. 이순희 씨는 돈만 노렸지만 자식들은 진짜 제 안위를 걱정해주는 거였죠. 아버지,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정민이의 그 말에 저는 오열했습니다. 제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는 자식들을 보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밤 자식들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는데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집은 자식들의 도움으로 지킬 수 있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은행과 협상해서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했거든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자식들이 함께 해줘서 가능했어요. 이순희 씨는 결국 실형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까지 여러 명 속인 전문 사기꾼이었더라고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때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정민이 집 근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예전 집보다는 작지만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주말마다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죠. 요즘 저는 또 다른 문화센터에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건전한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붓으로 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복잡했던 생각들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같이 배우는 어르신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가끔 예전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려와요. 돈을 잃은 것보다도 제 마음을 속인 것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일로 자책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에 흔들려서 판단력을 잃으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짜 가족의 소중함도 새삼 느꼈고요. 정민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아버지, 그 일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정희도 맞아요. 이제는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바쁘다고 하면 서운해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아버지의 외로움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고 있고요. 요즘 저는 다른 노인분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어르신을 말리기도 했어요. 그분도 처음에는 당신이 뭘 아느냐고 화를 내셨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다시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힘든 시간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넘어져 봐야 조심하는 법을 아는 것처럼 속아봐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돈이 있을 때만 좋아하는 사람과 어려울 때도 함께 해주는 사람의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자식들, 손자, 손녀들과 함께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리하지 않고 지금의 제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 이야기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요.